독핵 6차 실험과 자유한국당 의사일정 보이콧 등등 현안들이 일이 많습니다. 안철수 지도부의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새 지도부가 탄생하고 첫 연결입니다. 근데 어제 저희 인터뷰가 예정돼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SNS에 쓰였어요. 예, 국민의당 일부에서는 김어준 인터뷰에는 응하지 말자. 그렇지만 김어준 총수가 너무 편파적으로 방송을 한다 하는 것이 우리 지지층에서 많은 불평이 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군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 제대로 해달라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제가 제대로 안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에게도 할 때 항상 편파적 질문을 합니다. 예, 모두에게 저는 그렇게 어렵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질문을 하건 나가시겠다고 이렇게. 저는 뭐 나가서 김어준 총수한테 이렇게 불평도 하고 이거 좀 시정 좀 해달라 하고 청탁도 할 수 있는 이치에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예. 모두의 만류, 모두가 만류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만류하니까 제 기침도 나오잖아요.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새 지도부 찬생하고 첫 연일이기 때문에 새 지도부에 대한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 대표 출마를 반대했던 분들이 이제 당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교대도 그렇고 의원들 다수도 그랬고 그분들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저 자신이 안철수 대표가 지금 나설 때인가 죄송합니다 하고 반대했었습니다만은 네. 그분께서 출마를 하니까 역시 우리 당원 바닥에서는 안철수가 출마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안철수에게 지지를 해서 당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 그래서 압도적으로 당선됐고 선거 과정은 치열했지만은 후보들도 모두가 승복했고 지금은 협력해서 당을 살려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뭉쳐 있습니다. 뭐 압도적으로 당선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결과가 4명이 예. 출마를 했는데 예. 거기에서 51%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압도적이죠. 뭐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49%밖에 안 받았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선거는 그 정도 후보가 4명 있는 데서 그렇게 받으면 압도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압도적이라고 하시니까 압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최고위원들도 한 번 빼고 다 원외인데다가 또 안철수 계로 분류가 되고 이런 현실이 이제 호남 현역 의원들에게는 충격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최고위원들은 안철수계라고 꼭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분류돼서 보도되긴 네네. 하던데 여성위원장이건 그분 한 분 제외하고는 아니죠. 박주원 최고위원도 그렇지 않고 뭐 장진영 최고위원은 저하고 가깝습니다. 구태여 따진다고 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골고루 당선됐고 현역 의원은 이동섭 의원 한 사람 출마를 했는데 예. 아무래도 우리 당의 그 분포가 원외위원장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원외위원장들은 자기들의 권익 또는 장래를 위해서 원외의 목소리가 좀 당에 반영돼야 된다. 이런 결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당일날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당일날은 충격을 받긴 받으셨던 것 같은데요. SNS에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다. 물론 나중엔 그 글이 이제 실수로 본의 아니게 올라간 거라고 수정하긴 그것은 제가 네. 뭐 아미티콘인가 뭐 그걸 잘못 눌렀어요. 네. 잘못 눌렀다고요? 저는 뭐 이모티콘이 충격적이라고 텍스트로 번역된 이모티콘도 있습니까?
네,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렇습니까? 예, 있더라고요.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번역되는 이모티콘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있어요. 문자가 들어있어요. 역시 김어준 총수도 핸드폰 IT 쪽에 좀 블라인드구만. 그걸 제가 써가지고 마지막 것을 하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가 맨 나중에 발표되니까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게 눌러졌더라고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예. 확인돼요. 네. 예, 알겠고요.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가끔 필요할 땐 하시잖아요. 예, 조용히. 그래도 그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들도 한 분 빼고 다 원내고 51% 정도로 선출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현역들이 모인 의원 회의에는 못 들어오고 본회의장도 못 들어가고 지도부가 그러면 이제 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당대표 장악력이 제대로 생기겠냐 이런 지적이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우리 여야당에 보면은 지도부가 원외 일대가 많았습니다. 네. 최근에도 우리 손학규 대표가 원외에서 당대표를 했고 제가 원내대표를 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원내가 지휘를 한다고 하면은 더 좋겠지만은 또 당대표는 국회 의사당 안에만 못 들어가지 원내 의총이나 등에 와서 다 참여를 하고 발언을 하고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제가 그런 이유를 여쭤보는 이유, 그러니까 지도부의 지도력 혹은 대표성 이런 게 좀 의심받지 않겠냐 왜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안철수 대표 출마 명분이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건데 지금 당대표 되고 나서 당 지지율이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히려 하락 국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런 면에서도 안 대표의 명분도 그리고 안 대표의 대표성 지도력 이런 거 의심받게 되는 상황 아닌가요? 하락 국면은 아닌 것 같고 두서너 개의 여론조사 기관 발표에 의하면은 미세하게 상승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안 대표의 당대표 선출로 인한 컨벤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런다고 우리가 그러한 것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태풍이 불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최저임금 상승, 비정규직 정규직화, 탈원전, 아동수당 인상, 노인수당 인상, 건보 적용 범위 확대. 누가 반대하겠어요?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최저임금을 상승했을 때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피해,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할 수 있는가 때의 노동계의 반발, 탈원전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은 전기료, 전기 부족 등의 미래, 또 건보료 이런 것을 전부 보면은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 이런 폭탄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다 해준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아니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본인이 나가면 당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나오는데 안 올라간다는 거죠. 예. 정당은 그렇게 해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우리 야당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멍이 없죠. 구멍이. 그럼 어차피 내가 나가도 안철수 대표가 나와도 안 올라갈 거였으면 명분 자체도 그냥 명분일 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철수 대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얘기했던 대로 잘할 때는 박수 쳐주고 금을 쳐놓고 기다리면은 그렇죠. 항상 하시는 맞아오지 표현이죠.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야당으로서
지금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달라 건보려는 이러한 것을 대안을 제시해서 정부에 제시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정부는 민주당은 그러한 대안에 대해서 미흡하거든요.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국민의당이 이렇게 준비하고 일할 수 있겠구나. 또 미래를 준비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지지도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를 안철수 대표가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은 이제 지지해 줄 건 지지해 주고 또는 보완할 건 보완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된다. 야당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이제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와 싸우겠다. 지지율은 허공에 떠 있는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싸우지 않겠다는 게 모토였어요. 자신은 촛불 집회도 태극기 집회도 안 나간다고. 근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석 달 만에 싸우겠다고 선언하는 걸 보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석 달 만에 못한 게 확인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와 누가 더 싸웠습니까?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키는데 누가 앞장섰습니까? 이게 제 말은 안철수 대표의 워딩을 이제 옮긴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는 싸우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가 아니라 사사건건 발목을 잡지 않겠다. 싸움만 하는 것이 국회냐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을 때 그렇게 한 번씩 얘기한 거지. 지금도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싸우지 마라. 국회 들어와서 얘기하자. 국회가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그걸 박근혜 정권 때 한 겁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전향적으로 시각을 가지고 잘못한 것을 똑 집어서 얘기한다면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님은 사안에 따라서 이건 잘했다고 그냥 앞뒤 없이 정확하게 잘했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이건 문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건 없는데요. 잘했다고 하는 건 하죠. 또 그러고 꼭 잘했다고 말해달라는 게 아니라 당 대표가 그렇게 리드하면서 삼라만상을 당 대표가 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당도 맡은 바에 따라서 이러한 말은 누가 하고 저러한 말은 원내대표가 하고 이렇게 정해져서 분담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총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안철수 대표가 리드하고 있다고 평가하면 되는 거고 대한민국과 민주당을 총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칭찬하라는 게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각을 세우는데 주력하는데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근데 그렇게 각을 세우는 건 지난 비대위 체제에서 충분히 했어요. 근데 그게 어필이 안 되니까 국민의당 지지율이 잘 안 나온 건데 그걸 또 반복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겠는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지지율을 끌어오기 위해서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보내고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연희 정권과 다릅니다. 다른 대통령과 다른 거예요.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을 위해서 잘하는 것은 잘한다 하고 못하는 것은 각을 세워서 야당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아니, 대표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립각을 세우는데 주력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안철수 대표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처럼 지금은 제재할 때다. 강력히 제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분업으로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하기 때문에
제재도 필요하지만은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북 정책 말씀하시니까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대화 상대도 아닌 북한과 대화를 얘기하는 건 구걸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대화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렇게 긴급 성명을 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제재도 하지만 동시에 대화의 끈도 놓치지 않는 게 햇볕 정신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고. 제재할 때라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같은 맥락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저는 강력한 제재도 하면서 예. 그래도 대화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이게 옳은 생각 아니에요. 그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은 대화할 시기 아니다. 제재할 때다. 대화할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대화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그 기조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안철수 대표도 그렇게 강경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했을 뿐이지 이 강경한 제재도 결국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강력한 제재이지 전쟁을 하기 위한 제재는 아니다 하는 것을 기조에 깔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안에서 비판적인 거는 그냥 언론 인터뷰를 보면 사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대화 상대가 아닌 북한과 대화를 얘기하는 건 구걸이다. 이런 표현 자체가 물론 그러면서는 대화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지금 대표님처럼 이럴 때 강력한 제재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대화의 끈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게 햇볕 정신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 체제에서는 말로 예. 가장 튼튼한 안보 속에서 한미 동맹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체제에서는 햇볕 정책은 예. 안철수 대표도 지적하는 것은 예. 과연 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이 굳건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방사포다. 해가지고 불신을 가져왔어요. 결국 3일 만에 우리 정부가 미국의 발표가 맞다라고 한다면은 핵실험을 했건 미사일을 발사했건 우리 정부는 구조적으로 미국 정부와 함께 정보를 분석해서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왜 미국 정부는 미사일이라고 하고 우리 정부는 방사파라고 하는가? 이게 3일간 계속되니까 과연 한미동맹이 굳건한가? 한미 간에 신뢰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미동맹이 굳건하느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박지원 대표님은 이럴 때 하지만 동시에 대화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그게 햇볕 정책의 기본 정신인데 안철수 대표는 거꾸로 지금 대화는 구걸이다.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데 방점을 든단 말이죠. 방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말이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예.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 하면은 그거 액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도 지금은 북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경한 강경한 보복 조치나 대응을 생각할 때지 뭐 대화를 구걸하거나 뭐 북한하고 어쩌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좀 그 대북 메시지로 얘기하는 거지 그걸 대화를 무시하고 햇볕 정책을 버리고 이런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는 말로 하는 거라 이 말이 이제 뭐 대화를 구걸이라고 표현하면 방점. 미국 헤일리 주 유엔 대사도 구걸이라는 말 썼잖아요. 물론 썼죠. 그런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항상 평화, 대화를 얘기하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나 매티스 국방장관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지난 대선 때부터 그랬지만 이 대북 정책을 약간 수정해서 햇볕 정책 쪽이 아니라 중도 개혁 표방하면서
이 대북 정책에서 수정 노선을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왜냐면, 지난번에도 제기됐던 문제고, 이번에도 이제 대북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워딩을 하는 걸 보면. 그것은 네. 저도 지적한 바예요. 안철수 대표에게 당대표를 나오지 말고, 이러한 것을 대비하자 했을 때, 안철수 대표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랑 토론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햇볕 정책을 지키면서 햇볕 정책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장 보수적인 대북 정책이다. 보수가 뭡니까?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도 저에게 남북 정상회담 특사를 맡기면서도 미국 정부에 숨소리까지 알려줘라. 미국의 신뢰를 얻지 않고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북한에서도 우리를 믿지 못하고 결국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했다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햇볕 정책을 지키는 것이 좋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킨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안철수 대표도 저하고 의견 조율을 했어요. 그리고 자, 그러한 것을 네네. 계속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님한테 자꾸 똑같은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연대 조건을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햇볕 정책, 대북 정책의 수정인데, 뭐 문재인 정부도 결국은 햇볕 정책의 근간을 둔 대북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이걸 비판하는 거는 안철수 대표가 예. 확실하게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개선하겠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린 이유는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대북 정책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게, 혹시 이 보수 대연합 혹은 뭐 중도 연대 이런 식의 정계 개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걸림돌로 햇빛 정책이 나오니까 이걸 좀 덜어내서 부담을 덜어내고 정계 개편의 가능성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미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 번의 후보 토론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그제 예. 추미애 대표가 국회 대표 연설을 통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니까 바로 옆자리에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뭐 야유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잘한다. 추미애 대표 잘한다. 그러면 전쟁하잔 말이냐 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대표님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햇볕 정책의 계승자로서. 근데 그럼 누구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아니, 의심한다기보다는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대표 그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바른정당의 자강론자인 이해현 대표가 자진 사퇴하는 수준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출당이 아마 시기만 남았지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바른정당 혹은 뭐 자유한국당의 통합 혹은 비슷한 정계 개편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됐든 정기국회 과정이나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금 요동을 칠 것만은 사실입니다. 국민의당은 그대로 있습니까? 저는 국민의당은 정체성을 지키기 때문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노르가즘, 예, 뉴스공장에 가장 인기 있는, 가장 문자가 많이 오는 코너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곧 1년이 됩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첼로 연주하시기로 하셨다고 혼자 내심 결정하신 걸로 제가. 입당하시기로 혼자 결정하셨다고 내심 결정하신 걸로 제가. 아니, 아마 이거 첼로를 그때 한 30초만 연주하셔도 정의당 가입자들이 꽤 늘어날 거예요. 아니, 일단 정의당 가입하시면 제가 한 30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30분 가입하고 연주 30분 하는 걸로. 예.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예. 제일
여전히 켤 수 있는 첼로곡이 있습니까? 여전히 켤 수 있는. 좀만 연습하면. 입당어서 쓰실 준비 되셨습니까? 30분 입당할게요. 예. 있으시죠? 있는 걸로. 마지막으로 연주해보신 게 언제입니까?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어요. 그래도 이게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좀만 하면 30초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0초 해가지고 뭘. 아, 네, 3분 드리겠습니다, 그럼. 콩나물 한 10g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저희가 지난주에 리얼미터 의뢰해서,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출마 선언을 하신 것도 아닌데 5위가 되셨어요, 5위. 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5위. 예상하셨습니까? 박원순, 이재명, 황교안, 안철수 순으로 나왔는데. 그다음에 아니, 그분들은 대부분 서울 시민이거나 경기도민이던데, 그게 왜 경남도민을 끌어넣었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나온 걸 어떻게 해요? 나와버렸어요. 예. 5위. 언제 나가실 겁니까? 선언은? 안 하십니까? 아, 저는 창원 시민이자 경남도민입니다. 네. 아, 창원시장. 아니, 지자체장이, 정의당에서 나올 때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예, 정의당 입장에서도, 뭔가를 이게 집행하는, 정의당이 집행을 하면 뭐가 달라지는가, 네. 권력을 잡으면 뭐가 달라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지방자치의 단체장을 갖다가 꼭, 몇 군데라도, 한두 군데라도 역임을 해가지고, 실제 상황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재명 시장도 결국은 지자체 단체장으로, 그 지자체를 바꾸면서 부상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장이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줘서. 네. 정의당도 이제 그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 저는 뭐 옛날부터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략적으로 노리는 지역이 있습니까? 예, 당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소한 17개 광역시도 예. 중에서는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한번 붙어서 뭔가 정의당이 집권하면 뭐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자. 거기 차출되기 딱 14인 분인데 안 됩니까? 아니, 정의당에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한 타수가 넘습니다. 땄어요. 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 얘기는 계속 하기로 하고. 현안들이 많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보이콧했어요. 예. 김장기영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우리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하죠. 좀 엉뚱하죠. 학교 앞에 자기들이 잘 다니던 분식집 그 가게 주인이 구청에 소환됐는데 수업을 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면은 예.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은 국회에서 상임위 소집을 요구해가지고 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따지고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해서 그 교문위에서 따지면 될 일을 갖다가 예. 아예 정작 국회를 갖다가 거부하고 예. 길거리로 나가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사태를 막으려면요 김장겸 그 사장 그 전화번호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주 만나던 관계니까 전화해가지고 빨리 출두해라. 그러면 되잖아요. 예. 사실은 지금 어저께 출두했지 않습니까? 네네.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출두한 게 아니고요. 체포영장이 발부되니까 자진 출두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체포영장 잘 발부한 거죠. 네. 진작에 갔으면 그냥. 5차례나 자진 출두를 거부한 사람이 체포영장 발부하니까 출두한 거니까 자진 출두를 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실 노동부와 검찰이 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출두했으니까 이제 국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아와야죠. 예. 이 체포영장 발부 반발해서 보이콧을 했으니까 이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와야죠. 출두를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밖에 있을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안보를 망쳤기 때문에 라는 명분도 걸었습니다. 두 가지를 걸었거든요. 하나는 공영방송을 망친다고 하는 거고, 하나는 지금 안보가 다 무너졌다고. 아니, 안보를 망쳤으면 그럼 자기들이 휴전선으로 달려가던가. 그래야지. 그럼 지금 어디를 지금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그리고 앞에 어제 갔던데. 아니, 안보 하는데 사실 어저께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대표 연설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안보와 관련해서 뭔가 따질 것 따지고 자기들 대안을 내놓아야 할 자리인데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자유한국당 대표 연설인데 자유한국당만 안 오는. 과거에 보면은 상대방 대표 연설하는 걸 갖다 보이콧하는 경우는 있어도 네. 자기 당 대표의 대표 연설을 자기들만 보이콧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야. 안보 얘기하지만은 정작
뭐 전쟁 나면은 안 보일 정당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지금 이제 실제 명분은 이제 김장경 사장하고 그다음에 안보 얘기를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제 핍박받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어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지자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실은 저렇게까지 과도하게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뭔가면은 그만큼 김장겸 사장이 공영방송 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방송 사장이었다는 거죠. 박근혜 방송 사장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무너지니까 이제 그런 이제 몇 개 안 남은 가짜 언론에게 기대고 있다가 그거마저 무너지고 있는 데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거죠. 본인 입으로 내가 보수의 마지막 보루다. 내가 무너지면 한국당이 무너진다. 이런 말을 김장경 사장이 자유한국당 관계자를 만나서 했다고. 그래서 나를 지켜달라고. 김성수 의원이 주장을 했죠. 이게 김장경 사장 본인 입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아닌지는 저는 확인할 수 없는데 김성수 의원이 주장을 했어요. 이런 얘기 들었다고. 이게 서로가 그런 의식을 공유하고 있을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하나 빠진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MBC 김장겸 사장과 같은 어떤 가짜 언론인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이 세 축이 서로가 상대방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라는 그런 위기감으로 서로 혼연일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가장 큰 기둥인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졌잖아요. 예. 나머지는 무너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무너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자 아마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달 이내에 이제 사법 처리가 되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법 처리라고 하는 것은 혐의가 확정되고 아마 형이 결정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당 얘기 나오고, 출당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시기만 남았지.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한다는 것은 사실은 바른정당이 다시 통합할 때 전제 조건을 내건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출당 없이는. 출당 플러스 뭐 친박 의원. 네. 예. 팔적. 네. 처리죠. 근데 그게 또 쉬운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액션을 취하면서 다시 보수 통합으로 가는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쪽으로 가는 거 같죠. 그게 지방선거 전이 될지 또는 지방선거를 넘기고 그 후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큰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게다가 이제 바른정당에서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과 통합은 안 된다고 주장했던 자강론자라고 할 수 있는 이혜원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혐의에 휘말려 가지고 아마 대표에서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대표는 내려가고 이제 원내대표 조영 원내대표는 통합론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 출당되고 나면 혹은 팔적 출당 얘기는 없어요. 하여튼 잘 책임 있게 행동하고 나면 통합할 수 있다. 그럼 통합론자가 바른정당을 이끌게 되는 거니까 시간의 문제지 이제 통합 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통합이 갖는 의미가 뭘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당사자들, 특히 정치인들, 선거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지 기반이 겹치는 사람들끼리 같은 선거구에서 경쟁해야 되는. 그렇죠. 스스로 출혈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이제 정치적 이해를 따지면 맞는 거죠. 그러나 그나마 이 바른정당의 지지자들은 자유한국당과 차별화되었기 때문에 구악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보수를 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모여든 지지자들인데 그 구악과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은 서로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서로 감소의 효과,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사실은 죽여버리는, 그래서 당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계 개편. 그러니까 2급수하고 3급수 섞으면 3급수가 되지 2.5급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새누리당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뭉쳐야 된다. 문제가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친박 몇 사람만 빼고는 이 흐름이 하나 있고
지금 얘기한 건 그 흐름이고요. 또 하나의 흐름은 김무성 전 대표가 여러 사람 만나면서 자유한국당의 일부, 바른정당의 일부, 국민의당 일부 이렇게 해서 뭐 중도 뭐 연합 이런 식의 구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글쎄요, 뭐 통으로 예. 그 세 당이 특히 뭐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바른당과 자유한국당이 통으로 이렇게 뭉쳐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 어렵다고 일은 본다. 뭐 예. 어렵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다 쪼가리 나가지고 특히 예. 국민의당이나 그 바른정당의 일부 파편 가지고 이제 자유한국당과 결합하는 예. 그런 일들은 있을 수는 있는데 당이 통으로 움직일 수는 예, 없다. 그러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덩치가 크고 예. 하기 때문에 그 지켜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 다음 기준이 다음 총선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총선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 지방선거에 확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의원들이 직접 걸린 게 아니니까. 예, 지방선거가 사실은 뭐 기초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중요하긴 한데 국회의원들에게는 그러나 뭐 아직도 그런 이제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다음 총선 이전에 자신들이 지지율이 1위가 되는 예. 그런 어떤 지금으로서는 이제 전혀 상상하기 힘든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정치다라는 믿음을 딴 쪽에서 보면 망상으로 보이겠지만 그런 걸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계속 이제 시간을 더 지켜볼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런 남들은 아무도 안 믿는 본인들의 지지율이 반드시 올라갈 거라고 하는 믿음이 비정상적으로 강하죠. 그렇죠. 저도 보면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 비정상적으로 강한 분들이 정치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비정상적으로 강한 믿음이 결국 뜻대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나오고 다음에는 될 그렇죠. 거야.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그 복권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당첨될 번 때까지 사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수록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고 또 착각하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다음은 될 거야. 다음은 될 거다. 예. 그렇죠. 성공 사례가 극히 일부 있죠. 극히 일부를 보고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기에는 전혀 가능성 없는 그 그림들을 많이 그리죠.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차피 한국에도 이제 보수 유권자들도 있고 보수 세력에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 제대로 된 보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 이제 이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닮지 못하고 있다. 사실 과거에 그 차떼기 사건 났을 때 예. 그래서 불법 정치 자금을 뭐 그 거액을 예. 이제 받아가지고 당이 이제 만신창이 되었을 때 트럭으로 어떻게 날랐단 했습니까? 말이었을 때. 예. 뭐 트럭 키를 갖다가 고속도로 휴게소 주고받으면서 이제 통으로 이렇게 트럭에 돈이 잔뜩 실려 있고. 예. 그 자택기 사건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비대위원장이 되었던 박근혜 당시 예. 그 대표가 그 당사 현판 나무로 된 거 예. 그거 하나 떼들고 천막으로 하죠. 천막으로 갔단 예. 말이죠. 그게 상징적 조치였지만은 모든 거 버리내고 사실 당시에 그 자기들 재산으로 됐던 수백억짜리 당사와 연수원도 다 국가에 헌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뼈를 깎는 어떤 그런 아픔을 스스로 감내하는 걸 보여주면서 자기들을 지키려고 했는데 지금 이 당이 사실 지금 정권 교체가 된 게 아니거든요. 정권이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된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정권은 붕괴되었어요. 예. 붕괴되고 5.19 선거에서 새 정권이 탄생한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이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뭐 간판만 떼고 나가는 게 아니고 뭐 야 이왕 나가는 거 다 갖고 가 돈 될 만한 거 다 갖고 가자 그러다가 이제는 뭐 나갈 거 뭐 있어 그냥 간판만 바꿔 달면 되지. 근데 간판도 안 바꿔 달고 있잖아요. 간판도 안 바꿔 그냥 야 그 이제 뭐 영정사진 그 하나 치워. 영정사진 치워. 예. 방에 걸리는 사진 한 장 빼버리는 걸로다가 개혁을 하겠다, 혁신을 하겠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국민들에게는 보수를 지지했던 국민들에게도 저는 이거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 지지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구성은 어떻습니까? 연합공천이라고. 네. 그러니까 야3당 연합공천. 여기서 야3당 중에 정의당은 안 들어갑니다.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 셋 다 예를 들어서 후보를 내버리면 저렇게 뻔하니까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은 뭐 누가 내 그러면 뭐 인천은 누가 낼 테니 이런 식의 연합공천을 하자는 제안이 있어요.
일단은 뭐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일본은 이제 여러 당이 공동으로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하는 게 이제 허용되는 경우인데 네. 우리는 그것이 허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비공식적으로 해야죠. 물 밑에서 해야 되죠. 물 네. 밑에서 하고 사실상 연합 후보다라고 이렇게 예. 정치적으로 의미 부여하는 예. 그런 식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공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공천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근데 과연 그게 잘 되겠느냐. 교통 정리가 어려울 것이다. 교통정리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예전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그런 시도를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뭐 지방선거에서 전면적으로 되기는 어렵고요. 지방선거는 후보가 하도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이제 수도권 세 곳 예, 예. 정도에서 뭐 서울, 인천, 경기라거나 예. 이런 곳에서 할 텐데 그게 예를 들면은 바른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역에서 단체장이니까 예. 다른 두 당의 지원을 받아서 나가면은 혼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낫겠지만 그러면 서울하고 인천을 그럼 다른 당이 그러면 양보해 줄 것인가. 예, 그리고 그 의미 있는 선거를 할 수 있는가? 서울의 국민의당에 누가 나와가지고 뭐 과연 이제 의미 있는 득표 3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보는 뭐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인천이고 바른정당은 경기도고 그러면 국민의당이 서울인데 그렇게 따지면요. 예. 예. 쉽지 그래서 않을 뭐 것이다. 예. 여러 명 나오기보다 그냥 한 명씩 나와서 어차피 안 될 거 어차피 안 될 거. 여러 명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명씩 떨어지자. 뭐 그런 의미는 있겠죠. 뭐. 북핵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야,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죠. 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점이 있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좀 나름대로의 어떤 문재인 닥트린 식으로 해가지고 세게 나가기에는 예. 미국이 워낙에 상대가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지금 예. 북한은 우리하고 뭐 대할 생각이 없어요. 예. 대할 생각이 없거든요. 예. 자기들이 원하는 건 미국이 무기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행위는 우리한테 대한 행위는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끝났고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전술핵 들여오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는 미국의 어떤 레드라인 근처까지 가는 지금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네. 한국을 그 행구로 공격하는 거는 이미 3년 전에 한국에 대한 레드라인은 넘었어요. 예. 미국에 대한 레드라인에 아직 넘지 않은 상태에서 다가가고 있는데 미국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거고 제가 볼 때 미국의 입장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양면 전술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은 뭐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트럼프는 이상한 소비자예요. 값이 쌀 때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제일 비쌀 때 사겠다. 이상한 소리. 예,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사실 12년 전에 2.19 선언이라고 2.19 공동선언이라고 예, 있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고 북한 요구하는 게 수위가 낮았어요. 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뭔가면 북한 체제를 보장해 주는 거, 예. 평화협정 맺는 건데 그거의 대가가 핵무기 철거였거든요. 예. 당시에는. 지금은 핵심을 넣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다음에는 핵 개발 안 한다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비싸져 가지고 실험 안 할게, 예. 개발은 할게. 있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예,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값이 올라가는데 지금 정도로는 평화 협정을 맺을 수 없다. 너희들이 핵 무장 능력이 더 있다는 걸 보여줘. 그러니까 광까지가 아니라 본토까지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줘.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여론이 이제 비등하게 되고 평화협정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대화를 당장 할 뜻이 미국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아무런 효과 없는 제재와 압박에만 매달리기도 어렵고 우리로서는 사실은 북한이 핵 능력이 자꾸 증가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수답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제재 압박은 불가피하지만은 동시에 평화적 어떤 모색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사실 지난 5월에도 그쪽에 그 외무성 국장이 약간의 조건을 갖다가 오슬로 회담에서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았다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서로 간에 이걸 그만두면 우리도 이걸 갖다가 실험을 중단하겠다. 미사일 실험, 핵 실험만 중단해도 그리고 그 대가로다가 그 한미연합 훈련을 갖다 축소한다거나 중단한다거나 서로가 중단하는 거죠.
약속 어기면 서로 또 재개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 단계의 어떤 대화나 모색이 가능해지는데 이걸 사실은 중국, 러시아가 원하고 북한도 뜻이 있고 우리도 사실은 그러길 원하는데. 저는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미국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화의 제안은 이미 넘어갔고 사실은 미국이. 근데 이제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트럼프는 위기를 여기서 더 키우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요런 분석이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미국에서 나온 분석입니다. 쿠바 위기를 해결한 케네디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되길 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위기가 막 커지다가 어느 순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상을 통해서든 그래서 쿠바 위기를 극적으로 해결한 케네디처럼 되고 싶어하는 트럼프.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거는 이 익명으로 백악관에 핵심 보좌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미국 언론 보도에. 사실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것도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8년 동안 북한의 핵 무장 능력이 계속해서 향상되는 걸 갖다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본 거죠. 근데 지금 어찌 보면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판을 키우고 긴장을 도모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러니까 왼손으로는 무기를 팔고 오른손은 모르는 척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FTA에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북한하고는 또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언제쯤 이걸 풀까 논의하고 있고. 어차피 북한이 ICBM을 갖다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미국 본토까지는 쏘려면 시간이 한 2년 내지 1년 반까지는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얼마든지 판을 키우면서 즐기고 있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 분석이 일부 맞다. 트럼프의 성향하고도 맞고, 그 위기를 더 키우고 있고, 그 위기를 더 키우는 건 미국의 이익 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장단에 놀아줘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이 이걸 계속 보도해서 진짜로 전쟁 날 것 같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은 과거의 1차 핵위기, 2차 핵위기 다 지켜본 국민들이에요. 근데 2차 핵위기 때도 그렇지만 아니 저기서 핵실험하고 있는데 왜 피난 안 가냐? 왜 사재기 안 하냐? 왜 불안해하지 않느냐? 보수 언론은 왜 불안해하지 않아? 불감증이야 계속 얘기하죠. 자기들은 가만히 있어요.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면서. 독자들도 불안해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이 증폭될수록 그런 과거 이제 독재 세력의 잔재들 그리고 극우 세력들 보수 세력들이 자기들 터전이 더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탄도 중량 제한을 해서 미사일 접근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죠?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거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봐요. 플라시보 효과. 이게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 저쪽이 이제 무력으로다가 자꾸 이렇게 커져 나가는 걸 보고 한편으로 불안하잖아요. 우리도 너희들 무력으로 때려잡을 수 있어. 라는 좀 착각을 갖게 만드는 건데. 위안을 주는 거죠. 정서적으로. 사실 2톤이면은 지하 수십 미터 벙커까지 다 때려잡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도 우리가 현무 2A 같은 경우에 이 미사일 지침이 이명박 정부 때 조금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더 만들 수 있는 게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300km 이내에서는 300km까지 날아가는 그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2톤의 어떤 탄두를 갖게끔 돼 있는데 300km면 어딘가 하면 신의주예요. 그리고 300km면 어딘가 하면은 한경남도가 다 커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하 펑크가 이제 마늘이라고 보여지는 곳은 현재도 다 커버되는 거고. 버스도 할 수 있다. 그럼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500km면 1톤까지 가능하거든요. 현무 2B 같은 경우에는 그 500km면 어딘가 하면은 우리 조선시대 때 육진 있죠, 육진. 저기 회령, 종성, 경원하는. 여진적으로 막았죠. 육진 빼고는 다 커버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구는 다 포함되고 육진 빼고 다 커버되는 게 1톤이고 1톤이면은 웬만큼 지하에 있는 것도 다 파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더 늘린 거는 우리로서는 국방 자주권 입장에서 무제한으로 푸는 것이 맞는 거죠, 사실은. 왜 미국이 우리 미사일 성능까지도 이렇게 한계를 짓냐 이거예요. 그걸 풀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 효력에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이것 때문에 위협을 느낀다면 이미 느꼈을 위협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그냥 약을 하나씩 주면서 이제 진통제 같은 효과를 이제 보려고 하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그걸 못했으니까 이때까지는. 이게 저는 아이러니가 이런 중량잔을 푸는 조치들은 사실은 진보 정권에서 시작했어요, 다. 그게 지금 전술핵도 마찬가지예요. 네. 전술핵 들어오죠. 심지어는 핵무장해야 된다고 하는데 핵무장하는 방법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핵무장은 쉽게 하는 거. 대개 보면은 그 보수 언론들이 핵무장을 해야 되나 그 쉽지 않음으로 이래 되는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미동맹 파기하면 돼요. 그럼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NTP 탈퇴하고, 예. 그래서 다만 이제 경제가 전작권도 망하겠죠. 해소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예. 전술핵 들어오자는 얘기를 저도 그게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전술핵을 들으려면 작전권이라도 있어야죠. 예. 버튼을 누를 수도 없는데 뭐 핵을 들어오자는 말만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뭘 갖고 싶다, 장난감 사고 싶다 이래서 네가 아르바이트해서 사 이러니까 아르바이트 안 할래요, 사주세요. 자꾸 그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첼로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입당 와서 계속 쓰고 계십시오. 저는 거기다 잘 쓸 연습을 할 테니까, 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첼로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래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을 두 가지 했는데 오늘은 편성이 약간 변동돼서요. 한 가지만 하겠고요. 방송국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MBC. MBS 아니에요? 문화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문화방송, 주식회사 문화방송. MBC는 1961년 2월 세워졌습니다. 초대 문화방송 사장을 누구였냐? 김상용이라는 분이군요. 1950년대 당시 일본의 민방을 보면서 우리도 방송국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고요. 부산 문화방송국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59년도 4월 부산 문화방송국 창립 발기인 회를 조직해가지고 이것이 1961년 3월 한국방송이라는 이름 그리고 10월에 한국문화방송으로 상호를 변경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1980년 전두환 때 신문방송 통폐합이 있었죠. 네. 그래서 몇 개로 이제 되어있던 것을 정리해서 TBS 없어지고 그때인가요? 없어지고 그랬죠. 그래서 KBS, MBC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 나중에 이제 SBS는 이제 노태우 그때 이제 된 것인데요. 정동에서 여의도로 갔다가 2014년 정청래 지역구 상암동 시대를 열었죠. 그때 MBC를 제가 유치한다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정동 전에 아마 인사동에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옛날에. 그쵸?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MBC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죠. 우리는 또 MBC 뉴스 데스크를 봤던 시대고 거의 고정이었어요, 저희. 예, MBC 드라마 그리고 MBC 뉴스 연예. 뭐 심지어 하여튼 축구 중계도 재밌었어요. 축구 중계 그렇죠. 네. 캐스터 막 말 빨리 하고 네. 라디오 같은 경우. 신문선위원도 있었고. 그래서 만나면 좋은 친구. 네. 그 말 그대로 그랬었는데 요즘은 MBC 기자들이 로고를 들고 촛불 시위 때 가면 거의 몰매받기 일보 직전 이런 상황으로 몰리고 MBC 꺼져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야, 이게 참 시민들이. 많이 바뀌었네요. 네. 그렇게 된 이유가 결국은 MB 정권이 들어서면서 네. 제가 그때 다음 아고라에도 글을 많이 썼습니다만 언론 장악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 네. 그래서 첫 번째 KBS 정현주 사장 내쫓는 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KBS에 경찰 수천 명이 난입을 해서 정현주 사장을 압박하고 그래서 결국 정현주 사장을 내쫓았죠. 그때 홍준표 원내대표가 KBS 정현주 사장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신재철 지금 부의장도 적반하장이죠. 그래서 정현주 사장 쫓겨나고 KBS를 지키자 이렇게 할 때 2008년 8월에 손혜원 의원님 그 앞에 제가 시위하다가 23명과 함께 경찰서에 연행이 됐어요. 아, 진짜요? 네. 와이셔츠 뭐 티셔츠가 다 뜯어지고 동작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그냥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잡아왔냐. 그래서 경찰서장 앞에서 네. 연자 그랬군요. 시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가라고. 석방시켜준다고.
그래서 제가 몇 묵비권 년도? 몇 년도? 2008년도 묵비권 행사 국회의원 할 때? 떨어지자마자. 근데 옆에 송영길 의원 있었거든요. 송영길 의원은 안 잡아가더라고. 노회찬 의원도 안 잡아가고. 왜? 현역 의원이니까. 아, 씨. 8월이니까 5월 말까지 임기잖아요. 진짜 슬픈 거네요. 진짜 슬펐어요. 그래서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때 경찰청장이 어청수거든요. 우리는 축구 중계 보는 그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잡혀간 거야.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잡았냐. 어청수 경찰청장 사과해라. 사과하기 전까지 난 못 나간다. 그래서 석방 거부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과를 받고 나왔어요. 동작 경찰서장. 네. 그러고 나서 MBC에는 김재철 사장이 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YTN은 구본홍 아, 네. 사장. 이게 이제 MB 특보들, 네. 특보 출신들에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방송 민주화 투쟁이 벌어진 거죠. 그때 해고됐던 분이 노종면 기자입니다. 이번에 이제 복직했죠. 네, 3천 복직했죠. 며칠 만에.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결국은 방송이 이상하게 다 변질이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불거진 문제가 MBC 김장겸 사장 물러가라. 네. 이렇게 해서 MBC, KBS가 지금 총파업을 했는데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과 가장 높은 찬성 지지율로 지금 파업이 진행 중이죠. 그렇죠. 이 파업을 놓고 노조 그 원들이 그 KBS, MBC 종사원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지금 회사를 바로 세우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느닷없이 난데없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지키기에 나섰죠.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안보 지킴이라고 하더니 네. 안보는 지키지 않고 김장겸만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어느 방송 패널이 하시더군요. 누굽니까? 양지열 변호사인가요? 아, 네. 그분이 어제 나와서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했습니다. 네. 네. 손수 변호사 MBC 패널로 자주 나가죠? 패널로 나가진 않고요. 네. MBC에서 저를 패널로 부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MBC 사태 관련해서 오늘 그 김장겸 사장이 이제 자진 출석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출석했습니까? 네, 출석했는데 그 옆에서 김장겸 힘내라. 뭐 응원하는 그 목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는데 아마도 엄마 부대가 아닌가. 그럼 태극기 집회 나가고 그랬던 분은 아닐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MBC 기자인지 다른 방송사 기자인지 모르겠는데 또 블랙리스트 만든 거 아니냐, 작성한 거 사실 아니냐라는 거를 막 물어보려고 했어요, 누가. 그런데 그 순간 또 그걸 제지하느라고 또 몸싸움도 벌어지고, 좀 굉장히 그런 상황을 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파업이 공식적으로 시작한 게 9월 4일이니까 어제, 월요일부터입니다. 네, 월요일부터인데, 제가 알기로는 MBC 구내 식당, 지하 식당 근로자 등도 전부 다 파업에 동조해가지고, 이제, MBC 상당수의 직원들이 뜻을 모으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이게 성과가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갑자기. 네. 오늘 배추 신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무. 네. 이제 김장 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생각하니까 김장겸 생각나네. 김재철과 김장겸을 합하면. 그러네. 예. 김장철이네. 네. 김장철이 문제구만. MBC에. 문제는 네.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모 인사한테 들었는데, MBC, KBS 그 노조원들이 현 정부에 좀 섭섭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다. 왜냐? 현 정부? 네. 문재인 정부? 네네. 지난번에는 물론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직간접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국은 방송을, 이제 그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놨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은 노조원들에게 당신들이 싸워라. 라고 하는 거 아니냐. 너무 좀, 이게, 적극적인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라고 하는, 물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불만 어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불만이 있어요?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단계죠. 네. 뭐냐면 국회에서 아니면 방통위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있고 국회에서 또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방송사 자체 내에서 노조가 들고 일어나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서부 노동청에서 이제 근로감독 네. 해보니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다. 네. 이게 이제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 네. 그렇게 해서 또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이 언론 문제는 정부에서 개입해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형태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정권 차원에서 방송을 뭔가 바꾸자, 뭐 찍어낸다 이런 이미지를 그런 의혹을 받지 않으면서 또 제대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제도적 장치 마련 이런 네. 거지. 당장 지금 이제 부당 노동 행위를 받은 사람들, 네. 뭐 부당 해고를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싸우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가 먼저냐 네. 할 것도 없고 네. 어쨌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으니 네. 어쨌든 MBC, KBS 노조원들이 열심히 가열차게 싸운다면 국민들의 응원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아마 국회나 아니면 정부에서 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또 다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뭐 했던 말이 막 그때그때 달라요. 너무 그때그때 다른 게 한두 건이 아니어가지고 종잡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뭐 트럼프도 그렇지만 홍준표 대표도 이제 원래 그런 사람이다. 뭐 그럴 수 있다. 뭐 원래 그래.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체포영장 발부한 게 뭐 사상 처음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전혀 아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여러 차례 실제로 1년에 올해만 해도 지금 이제 8월인데 9월인데 800건 넘게 발부됐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그리고 또 과거에 정현주 사장 KBS 그때도 소환에 정현주 전 사장이 불응하니까 두세 번 발부했는데 불응했으면 체포영장 발부해야 한다. 그리고 MBC PD 수첩도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당시 원내대표였던 홍준표 의원이 했거든요. 2008년도 생각해 보면은요, PD 수첩 무슨 이충근 PD인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막 수갑 채워서 막 체포해가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한 짓을 생각해야지. 네. 홍준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이 양반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게 여당이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정권이 바뀌면 뭐 다 그냥 방송국 쳐들어가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안 치고 막 이래야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김장겸 사장이 이제 출석 직전에 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핵심이 방송 독립을 위해서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다. 이런 말 했는데 이게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제가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정말 굉장히 좀 낯선 생각이 들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김장겸 사장은 제 추측으로는 순교자 이미지. 네. 그래서 보수의 아이콘.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혹시 정계를 진출하지 않을까. 실제로 김재철 전 사장 그런 꿈을 꾸고 있지 않을까 하고 네.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김재철 전 사장도 입당했잖아요. 입당해서 공천 신청했다가 공천 못 받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코스로 지금 네.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노이즈 마케팅은 끝까지 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뭐 정치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런 포지션이면. 그럼 자유한국당 나중에 공천 받을 수도 네. 있겠죠. 실제로 이제 올해입니다. 옛날도 아니고 올해인데 홍준표 대표가 이런 말도 했네요. 내가 집권하면 당시 후보 시절에 SBS 뉴스를 없애겠다.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SBS 뉴스 보지 말고 MBC를 보라. 야, 이게 정말 대선 후보가 할 이야기인지. 또 이게 홍준표 의원이 되게 유리한 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홍준표니까 뭐 그럴 수 있다. 홍준표니까 그냥 그러려니.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넘어가도. 대수롭지 않게. 네. 근데 사실은 악플보다 무플이 더 안 좋은 거라면서. 그런가요? 홍준표 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그냥 무플. 네. 그게 좋습니까?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예. 괜히 거기다가 한마디 해봤자 네. 홍준표에 대한 관심만 더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지난번 장화 사건 때도 그때 청와대 안 가고 그 어디 네. 무슨 포구 수해 지역 갔잖아요. 네. 장화. 근데 이번에도 지금 강성으로 지금 이제 보이콧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홍준표 대표 아이디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홍준표 대표로서야 자기들 지지하고 있는 15% 거기를 놓고 소위 말하는 태극기 세력 뭐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그 지지율 갖고서는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시간 끌기 작전이라고 봐요. 문재인 정부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겠지 하면서 본인의 존재감, 자유한국당 존재감, 반대하는 야당 뭐 이렇게 지금 포지셔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청와대 갔던 거 얘기 들으셨어요? 우리 그 청문회 때 갔을 때도 그 입구에 밖에 못 들어가겠어요. 안에 들여보내지도 않았는데 오늘 전병헌 의원이 그 기빈 씨까지 모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야당 시절에 하도 문전박대를 당해서
오늘 그 아내까지 모셨는데 결국은 전병헌 그 정무수석인가요? 네. 나가서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필요 없다고 비서실장이나 대통령 나와라. 그렇죠. 그런 그 염치 없는 짓을 해요. 우리 그 청문회 때 그때 국조청문회 때도 세상에 안에 들여보내지도 우리 못하고. 야당 때는 정무수석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가서 그 소리 지르면서 거기서 그러고 왔다는데 지금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이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어제 얘기가 정말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다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 마케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해야 되거든요. 착한 당. 그 사람들한테 반성하면서 계속 그 환심을 사면서 하다가 경우에 이게 기회를 보다가 그때부터 공격을 시작해지 지금 이런 상태에선 제가 보기에는 정말 계속 따당할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께서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다 하셨는데 상식도 없는 것 같아요. 양심은 왜냐하면 제가 이게 체포영장이 이걸 뭐 민주당이 발부합니까? 뭐 대통령이 발부합니까?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부합니까? 또는 뭐 검사가 발부합니까? 검사가 이제 청구하면은 법원에서 발부하는 건데. 오늘은 노동부 장관 물러나라고 그러니까요. 했어. 이게 법원은 또 안 가요. 법원에는 또 뭐라고 또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 전혀 상관없는 데에 가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국민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다 훤히 보여요. 근데 너무 웃기는 건 아세요? 내일 이 사람들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어디 갑니까? 어디 무슨 장병들 군이요? 뭐 저기 어디 이번에 그 핵실험 때문에 뭐 어디 네. 뭐 군부대에 간대요. 국회 보이콧 하면서 이제 국회 안 오고 보이콧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이콧을 김장겸 때문에 해갖고 여기저기를 네. 다녔는데 이제 돌아가는 눈치를 보니까 지금 이제 이 핵실험 관련돼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내일은 또 뜬금없이 내일은 그 장화 신으러 저기 수해지구 가는 거기 똑같이 딱 무슨 뭐 군부대 간대요. 내일은 그러면 군화를 신는 걸 제가 하겠네요. 신기 더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이제 7, 80명이 이렇게 버스 3대로 나눠가지고 타고 활동하신다? 다니면서 이제 여기 갔다 갈 데가 없는 거죠. 어. 그 집을 나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지. 네. 학교 안 가고. 그죠? 이거 참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의석수도 많잖아요. 많기도 하고 또 지지율은 낮지만 또 다음 총선 때는 또 어떻게 또 회복할지 모르는데 또 지역적인 또 기반도 강하고 이게 국정 파트너로서 계속 이렇게 같이 또 협조도 구해야 되고 또 설득도 해야 되고 동의도 구해야 되니까 이게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도 자중질환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테러를 찾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 대통령 순방 걱정. 중에는 안 한다. 어. 그런 핑계를 또 대고 나왔어요. 아차 싶지 않았을까요? 러시아는 언제 가냐? 분위기가. 뭐 이렇게 그렇지. 물어보면서. 그래서 이제 출구 전략 벌써 세운 것 같아요. 아, 벌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개망신 당하고 네. 지금 출구 전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대통령 많아지고. 나가시잖아요, 러시아. 그러면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보이콧을 그럼 네.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 소리 지르게 그건 또. 모르겠어요, 또. 보이콧을 안 하는 게 또 뭔지는 또 홍준표 대표 개인만의 또 자신만의 또 뭔가 개념 정의가 또 따로 있을 거예요. 그거를 짐작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정 의원님 이게 지금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고 홍준표 대표도 원내잖아요. 네. 근데 그 원내 당 대표의 한계라는 게 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어떤 면인가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요, 국민의당 지도부에서 현역 의원이 딱 한 명입니다. 여성위원장 되신 분, 박주연 의원. 근데 거기 다 나머지는요, 국회의원 지망생들이에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말 듣겠습니까? 리더십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국회 대정부 대표 연설을 했다면 홍준표는 자격이 없잖아요. 못하는 거지. 정우택 원내대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회의장은 국회의원 이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의원총회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의원 이외에는 사실상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엄격한 의미로 따진다면 의원총회에 업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국회에 출입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은 출입증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그리고 해야 당 되는 거예요. 대표들한테 뭐 예우는 해주겠지만 예우는 해주죠, 그거는. 이게 이제 그 본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것 불편함이 같아요. 많죠.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이 선거 때는 당원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주로 국회의원 중심으로 원내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당대표가 의정 활동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거 기억나세요, 손수 변호사? 어떤 거요? 작년에 저보고 막 당대표 나가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봉화 갔잖아요. 그리고 왔는데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당대표를 하는 것은 민폐예요.
아, 그래요? 당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당대표를 나가는 것은 민폐다. 그래서 생각도 전혀 안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나가라 하니까 그걸 또 박절하게 이런저에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절차를 밟아가지고 제가 이제 불출마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누가 뭐 욕해도 어쩔 수 없는데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내든 관계가 없어요. 그 정도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있을 경우에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것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원외가 대표를 맡는 것은 당한테는 그렇게 이로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외 대표가 또 한 명 있죠. 누가 또 있죠? 아니 뭐 2명 있네요. 예.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이정미 대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정미 대표는 비례대표 아, 국회. 비례대표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왜 잘못하고 이래, 있었네요. 진짜. 네. 그러면 이 저 안철수 대표 이야기를 좀 하려다가 그랬는데 김장겸 사장이 안철수 대표 또는 안철수 대표 측에게 뭐 도와줄 일 없냐? 라는 이야기를 대선 국면에서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사실관계는 좀 더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그게 충분히 그랬을 법하지요. 야 그러면 이거 정말 엄청난 일 아니에요, 사실? 부당 노동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 아닙니까 이게? 그게 위해서 문재인이 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그러니까. 얘기거지. 네.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아시는 부분은 없나요? 그건 이제 부인하고 있잖아요, 서로. 서로 둘 다 네. 양쪽 다 부인합니까? 네, 양쪽가 부인하고 있죠. 증거가 없으니까 뭐 충분히 그랬을 법하다고 우리가 이제 유추만 할 뿐이지. 네, 양쪽 다 부인합니다. 그것도 뭐 그랬다고 해서 또 뭐 네. 그걸 또 뭐 범법 행위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충분히 그랬겠죠. 근데 이제 피차갈에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 이제 참 이 코미디죠. 자기네가 도와서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MBC가 도와서 안철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고요. 기껏 도운 게 그모양이야. MBC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없고. 아, 되게 슬픈 얘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네요, 진짜. 그러니까. 네. MBC 관련해서는 뭐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네. 근데 이제 하시고. 저는 MBC는 이 재밌는 게 우리 정청래 전 의원께서 그 MBC를 유치를 했잖아요. 네. 상암동에. 근데 그 유치했을 때 그때 국회의원 때 하신 거죠. 초선 때. 네. 근데 그랬는데 오픈을 할 때 안 갔어요. 안 불렀다며. 착공식 할 때, 기공식 착공식 할 때 원내라고 안 불렀다며. 네. 아, 진짜.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그때 뭐죠? 땅값을 싸게 줬던가? 그게 이제 만평이에요. 만평인데 평당 한 3,500 정도 하는데 MBC가 땅값 932억, 설계비 68억, 딱 1,000억밖에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상암동, 성산 이동 주민들이 MBC 유치 서명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11,000명을 해서 서울시에 갖다 줬죠. 우리 주민들이 원하니까 땅값을 좀 깎아주라. 그래서 깎아줬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네. 930. 사실은 MBC가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상암동에 DMC가 생긴 거예요. JTBC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NBA 네. 들어오고. YTN도 있고요. 그게 다 들어온 게 그게 SBS도 있죠. 그게 SBS는 저쪽이. 아니요, SBS가 있어요. 일부 들어와 있어요. 일부. 그게 이제 그때 정청래 의원께서 그 MBC를 유치하면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맨날 그 선거하면서도 그랬고 사람들한테 이 상암동에 오늘날은 이 정청래 의원이 만든 거다. 예. 네. 그게 MBC가 시작이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원회 때 그걸 유치를 해놓고 착공식을 하는데 저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보좌관이 김성희처럼 최문순 의원실에 가 있었어요. 최문순 MBC 사장 때 같이 손잡고 유치운동 해가지고 상암동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강원도 지금 대변인 하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이진숙 씨인가? 뭐 대회 뭐 업무 맡은. 전화 와가지고 그러면 오라는 거예요. 대신 테이프 커팅은 못 한다는 거예요. 참. 뒤에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아유.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 돼서 가겠다. 오지 말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아닙니까? 재선이 됐잖아요, 19대. 네. 그리고 이제 출범식을 했어요. 안 갔어, MBC가 이 모양이었어. 네. 오라 그랬는데 안 갔어? 오라 해서 안 갔죠. 사실 그 김장겸 사장뿐 아니라 김재철 전 사장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도 참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 여러 그 MBC 직원들이 부당하게 전보되고 여러 가지 부당한 조치를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고통도 은총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뭐 굉장한 네. 그 어록이네. 그러니까요. 참 이게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참 이거는 글쎄요. 전 사장으로서
조직 그리고 조직원들에게 이게 고통을 이분- 더 주는 거죠. 그분에게 이분- 은총 좀 내려드려야 되겠네요. 말하고 먹는 데만 쓰여지는 게 아니군요. 악취를 품기도 하는군요. 은총을 좀 내려주도록. 아주 뭐 참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MBC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의원 회의에는 못 들어오고 뭐 본회의장도 못 들어가고 지도부가 그러면 이제 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당대표 장악력이 제대로 생기겠냐 이런 지적이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우리 여야당에 보면은 그 지도부가 원외일 때가 많았습니다. 네. 최근에도 우리 손학규 대표가 원외에서 당대표를 했고 제가 원내대표를 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원내가 지휘를 한다고 하면은 더 좋겠지만은 또 당대표는 국회 의사당 안에만 못 들어가지 원내 의총이나 등에 와서 다 참여를 하고 발언을 하고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제가 그런 이유를 여쭤보는 이유, 그러니까 지도부의 지도력 혹은 뭐 대표성 이런 게 좀 의심받지 않겠냐 왜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안철수 대표 출마 명분이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건데 지금 당 대표 되고 나서 당 지지율이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히려 하락 국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런 면에서도 안 대표의 명분도 그리고 안 대표의 대표성 지도력 이런 거 의심받게 되는 상황 아닌가요? 뭐 하락 국면은 아닌 것 같고 두서너 개의 여론조사 기관 발표에 의하면은 미세하게 상승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안 대표의 당대표 선출로 인한 컨벤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 확실합니다. 예. 그런다고 우리가 그러한 것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태풍이 불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최저임금 상승, 비정규직 정규직화, 탈원전, 아동수당 인상, 노인수당 인상, 건보 적용 범위 확대. 누가 반대하겠어요?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최저임금을 상승했을 때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피해,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할 수 있는가 때의 노동계의 반발, 탈원전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은 전기료, 전기 부족 등의 미래, 또 건보료 이런 것을 전부 보면은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 이런 폭탄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다 해준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아니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안철수 대표가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면 당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나왔는데 안 올라간다는 거죠. 예. 정당은 예. 그렇게 해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우리 야당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멍이 없죠. 구멍이. 그럼 어차피 내가 나가도 안철수 대표가 나와도 안 올라갈 거였으면 명분 자체도 그냥 명분일 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철수 대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제가 늘 얘기했던 대로 잘할 때는 박수 쳐주고 금을 쳐놓고 기다리면은 그렇죠. 항상 하시는 맞아오지 편이죠.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야당으로서 지금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달라. 건보료는 이러한 것을 대안을 제시해서 정부에 제시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정부는 민주당은 그러한 대안에 대해서 미흡하거든요.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국민의당이 이렇게 준비하고 일할 수 있겠구나. 또 미래를 준비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지지도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를 안철수 대표가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은 이제 지지해 줄 건 지지해 주고 또는 보완할 건 보완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야당 된다.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이제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와 싸우겠다. 지지율은 뭐 허공에 떠 있는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싸우지 않겠다는 게 모토였어요. 자신은 촛불 집회도 태극기 집회도 안 나간다고. 근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석 달 만에 싸우겠다고 선언하는 걸 보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석 달 만에 못한 게 확인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와 누가 더 싸웠습니까?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키는데 누가 앞장섰습니까? 이게 제 말은 안철수 대표의 워딩을 이제 옮긴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는 싸우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가 아니라 사사건건 발목을 잡지 않겠다. 싸움만 하는 것이 국회냐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을 때 그렇게 한 번씩 얘기한 거지. 지금도 우리 독핵 6차 실험과 자유한국당 의사일정 보이콧 등등 현안들이 많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국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새 지도부 탄생 후 첫 연결입니다. 근데 어제 저희 인터뷰가 예정돼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SNS에 쓰였어요. 예, 국민의당 일부에서는 김어준 인터뷰에는 응하지 말자. 그렇지만 김어준 총수가 너무 편파적으로 방송을 한다 하는 것이 이 지지층에서 많은 불평이 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군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 제대로 해달라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제가 제대로 안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에게도 할 때 항상 편파적 질문을 합니다. 예, 모두에게 저는 그렇게 어렵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질문을 하건 나가시겠다고 이렇게. 저는 뭐 나가서 김어준 총수한테 이렇게 불평도 하고 이거 좀 시정 좀 해달라 하고 청탁도 할 수 있는 이치에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예. 모두가 만류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만류하니까 제 기침도 나오잖아요.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새 지도부 찬생하고 첫 연일이기 때문에 새 지도부에 대한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 대표 출마를 반대했던 분들이 이제 당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교대도 그렇고 의원들 다수도 그랬고 그분들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저 자신이 안철수 대표가 지금 나설 때인가 죄송합니다 하고 반대했었습니다만은 네. 그분께서 출마를 하니까 역시 우리 당원 바닥에서는 안철수가 출마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안철수에게 지지를 해서 당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 그래서 압도적으로 당선됐고 선거 과정은 치열했지만은 후보들도 모두가 승복했고 지금은 협력해서 당을 살려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뭉쳐 있습니다. 뭐 압도적으로 당선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결과가 4명이 예. 출마를 했는데 예. 거기에서 51%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압도적이죠. 뭐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49%밖에 안 받았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선거는 그 정도 후보가 4명 있는 데서 그렇게 받으면 압도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압도적이라고 하시니까 압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최고위원들도 한 분 빼고 다 원외인데다가 또 안철수 계로 분류가 되고 이런 현실이 이제 호남 현역 의원들에게는 충격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최고위원들은 안철수 계라고 꼭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분류돼서 보도되긴 네네. 하던데 여성위원장이건 그분 한 분 제외하고는 아니죠. 박주원 최고위원도 그렇지 않고 뭐 장진영 최고위원은 저하고 가깝습니다. 구태여 따진다고 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골고루 당선됐고 현역 의원은 이동섭 의원 한 사람 출마를 했는데 예, 아무래도 우리 당의 그 분포가 원외위원장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원외위원장들은 자기들의 권익 또는 장래를 위해서 원외의 목소리가 좀 당에 반영돼야 된다. 이런 결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당일날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당일날은 충격을 받긴 받으셨던 것 같은데요. SNS에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다. 물론 나중엔 그 글이 이제 실수로 본의 아니게 올라간 거라고 수정하긴 그것은 제가 네. 뭐 아미티콘인가 뭐 그걸 잘못 눌렀어요. 네. 잘못 눌렀다고요? 저는 뭐 이모티콘이 충격적이라고 텍스트로 번역되는 이모티콘도 있습니까? 네,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렇습니까? 예, 있더라고요. 그런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번역되는 이모티콘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있어요. 문자가 들어 있어요. 역시 그 김호준 총수도 그 핸드폰 IT 쪽에 좀 블라인드구만. 그걸 제가 그 써가지고 마지막 것을 하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가 맨 나중에 발표되니까 이렇게 그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게 눌러졌더라고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보니까 예. 확인돼요. 네. 예, 알겠고요.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가끔 필요할 땐 하시잖아요. 예, 조용히. 그래도 그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최고위원들도 한 분 빼고 다 원내고 51% 정도로 선출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현역들이 모인 제가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예. 싸우지 마라. 국회 들어와서 얘기하자. 국회가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그걸 박근혜 정권 때 한 겁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전향적으로 시각을 가지고 잘못한 것을 똑 집어서 얘기한다면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박지원 대표님은 사안에 따라서 이건 잘했다고 그냥 앞뒤 없이 정확하게 잘했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이건 문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건 없는데요. 잘했다고 하는 건 하죠. 또 그러고 꼭 잘했다고 말해달라는 게 아니라 당 대표가 그렇게 리드하면서 예. 삼라만상을 당 대표가 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당도 맡은 바에 따라서 이러한 말은 누가 하고 저러한 말은 원내대표가 하고 이렇게 정해져서 분담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국민의당에 총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안철수 대표가 리드하고 있다고 평가하면 되는 거고 대한민국과 민주당을 총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칭찬하라는 게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각을 세우는데 주력하는데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근데 그렇게 각을 세우는 건 지난 비대위 체제에서 충분히 했어요. 근데 그게 어필이 안 되니까 국민의당 지지율이 잘 안 나온 건데 그걸 또 반복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겠는가.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지지율을 끌어오기 위해서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 문재인 정부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보내고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연희 정권과 다릅니다. 다른 대통령과 다른 거예요.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을 위해서 잘하는 것은 잘한다 하고 못하는 것은 각을 세워서 야당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아니, 대표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립각을 세우는데 주력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예. 안철수 대표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처럼 지금은 제재할 때다. 강력히 제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분업으로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하기 때문에 제재도 필요하지만은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북 정책 말씀하시니까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대화 상대도 아닌 북한과 대화를 얘기하는 거 구걸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대화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렇게 긴급 성명을 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제재도 하지만 동시에 대화의 끈도 놓치지 않는 게 햇볕 정신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고. 제재할 때라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같은 맥락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저는 강력한 제재도 하면서 예. 그래도 대화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이게 옳은 생각 아니에요. 그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은 대화할 시기 아니다. 제재할 때다. 대화할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대화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그 기조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안철수 대표도 그렇게 강경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했을 뿐이지 이 강경한 제재도 결국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강력한 제재이지 전쟁을 하기 위한 제재는 아니다 하는 것을 기조에 깔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안에서 비판적인 거는 그냥 언론 인터뷰를 보면 사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대화 상대가 아닌 북한과 대화를 얘기하는 건 구걸이다. 이런 표현 자체가 물론 그러면서는 대화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지금 대표님처럼 이럴 때 강력한 제재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대화의 끈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게 햇볕 정신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 체제에서는 말로 예. 가장 튼튼한 안보 속에서 한미 동맹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체제에서는 햇볕 정책은 예. 안철수 대표도 지적하는 것은 예. 과연 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이 굳건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방사포다. 해가지고 불신을 가져왔어요. 결국 3일 만에 우리 정부가 미국의 발표가 맞다라고 한다면은 핵실험을 했건 미사일을 발사했건 우리 정부는 구조적으로 미국 정부와 함께 정보를 분석해서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왜 미국 정부는 미사일이라고 하고 우리 정부는 방사파라고 노르가즘 뉴스공장에 가장 인기 있는 가장 문자가 많이 오는 코너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곧 1년이 됩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첼로 연주하시기로 하셨다고 혼자 내심 결정하신 걸로 제가 입당하시기로 혼자 결정하셨다고 내심 결정하신 걸로 제가 아니 아마 이거 첼로를 그때 한 30초만 연주하셔도 정의당 가입자들이 꽤 늘어날 거예요. 아니 일단 정의당 가입하시면 제가 한 30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30분 가입하고 연주 30분 하는 걸로. 네.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네. 제일 여전히 켤 수 있는 첼로곡이 있습니까? 여전히 켤 수 있는. 좀만 연습하면. 입당어서 쓰실 준비 되셨습니까? 30분 입당할게요. 예. 있으시죠? 있는 걸로. 마지막으로 연주해보신 게 언제입니까?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어요. 그래도 이게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좀만 하면 30초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0초 해가지고 뭘. 아, 네, 3분 드리겠습니다, 그럼. 콩나물 한 10g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저희가 지난주에 리얼미터 의뢰에서,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출마 선언을 하신 것도 아닌데 5위가 되셨어요, 5위. 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5위 예상하셨습니까? 박원순, 이재명, 황교안, 안철수 순으로 나왔는데 그다음에 아니 그분들은 대부분 서울 시민이거나 경기도민이던데 그게 왜 경남도민을 끌어넣었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나온 걸 어떻게 해요? 나와버렸어요. 예. 5위 언제 나가실 겁니까? 선언은 안 하십니까? 저는 저기 창원 시민이자 경남도민입니다. 네. 아, 창원시장. 아니, 지자체장이, 정의당에서 나올 때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예, 정의당 입장에서도, 뭔가를 이게 집행하는, 정의당이 집행을 하면은 뭐가 달라지는가, 네. 권력을 잡으면 뭐가 달라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지방자치의 단체장을 갖다가 꼭, 뭐 몇 군데라도, 한두 군데라도 역임을 해가지고, 실제 상황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재명 시장도 결국은 지자체 단체장으로, 그 지자체를 바꾸면서 부상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장이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줘서. 네. 정의당도 이제 그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옛날부터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략적으로 노리는 지역이 있습니까? 예, 당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소한 17개 광역시도 예. 중에서는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한번 붙어서 뭔가 정의당이 집권하면 뭐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자. 거기 차출되기 딱 14인 분인데 안 됩니까? 아니, 정의당에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한 타수가 넘습니다. 떴어요. 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 얘기는 계속 하기로 하고. 현안들이 많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보이콧했어요. 예. 김장기영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우리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하죠. 좀 엉뚱하죠. 학교 앞에 자기들이 잘 다니던 분식집 그 가게 주인이 구청에 소환됐는데 수업을 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면은 예.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은 국회에서 상임위 소집을 요구해가지고 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따지고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해서 그 교문위에서 따지면 될 일을 갖다가 예. 아예 정작 국회를 갖다가 거부하고 예. 길거리로 나가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사태를 막으려면요 김장겸 그 사장 그 전화번호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주 만나던 관계니까 전화해가지고 빨리 출두해라. 그러면 되잖아요. 예. 사실은 지금 어저께 출두했지 않습니까? 네네.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출두한 게 아니고요. 체포영장이 발부되니까 자진 출두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체포영장 잘 발부한 거죠. 네. 진작에 갔으면 그냥. 5차례나 자진 출두를 거부한 사람이 체포영장 발부하니까 출두한 거니까 자진 출두를 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실 노동부와 검찰이 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출두했으니까 이제 국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아와야죠. 예. 이 체포영장 발부 반발해서 보이콧을 했으니까 이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와야죠. 출두를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밖에 있을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안보를 망쳤기 때문에 라는 명분도 걸었습니다. 두 가지를 걸었거든요. 하나는 공영방송을 망친다고 하는 거고, 하나는 지금 안보가 다 무너졌다고. 아니, 안보를 망쳤으면 그럼 자기들이 휴전선으로 달려가던가. 그래야지. 그럼 지금 어디를 지금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그리고 앞에 어제 갔던데. 아니, 안보 하는데 사실 어저께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대표연설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안보와 관련해서 뭔가 따질 것 따지고 자기들 대안을 내놓아야 할 자리인데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자유한국당 대표연설인데 자유한국당만 안 오는. 과거에 보면은 상대방 대표연설하는 걸 갖다 보이콧하는 경우는 있어도 네. 자기 당 대표의 대표연설을 자기들만 보이콧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하는가? 이게 3일간 계속되니까 과연 한미동맹이 굳건한가? 한미 간에 신뢰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미동맹이 굳건하느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박지원 대표님은 이럴 때, 하지만 동시에 대화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그게 햇볕 정책의 기본 정신인데, 안철수 대표는 거꾸로 지금 대화는 구걸이다.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데 방점을 든단 말이죠. 방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말이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예.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 하면은 그거 액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도 지금은 북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경한 대화를 강경한 보복 조치나 대응을 생각할 때지 뭐 대화를 구걸하거나 뭐 북한하고 어쩌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좀 그 대북 메시지로 얘기하는 거지 그걸 대화를 무시하고 햇볕 정책을 버리고 이런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는 말로 하는 거라 이 말이 이제 뭐 대화를 구걸이라고 표현하면 방점. 미국에서 미국 헤일리 주 유엔 대사도 구걸이라는 말 썼잖아요. 물론 썼죠. 그런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항상 평화, 대화를 얘기하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나 매티스 국방장관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지난 대선 때부터 그랬지만 이 대북 정책을 약간 수정해서 햇볕 정책 쪽이 아니라 중도 개혁 표방하면서 이 대북 정책에서 수정 노선을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기됐던 문제고 이번에도 이제 대북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워딩을 하는 걸 보면 그것은 저도 지적한 바예요. 안철수 대표에게 당대표를 나오지 말고 이러한 것을 대비하자 했을 때 안철수 대표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랑 토론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햇볕 정책을 지키면서 햇볕 정책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장 보수적인 대북 정책이다. 보수가 뭡니까?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도 저에게 남북 정상회담 특사를 맡기면서도 미국 정부에 숨소리까지 알려줘라. 미국의 신뢰를 얻지 않고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북한에서도 우리를 믿지 못하고 결국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했다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햇볕 정책을 지키는 것이 좋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킨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안철수 대표도 저하고 의견 조율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계속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님한테 자꾸 똑같은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연대 조건을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햇볕 정책, 대북 정책의 수정인데 뭐 문재인 정부도 결국은 햇볕 정책의 근간을 둔 대북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이걸 비판하는 거는 안철수 대표가 확실하게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개선하겠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린 이유는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대북 정책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게 혹시 이 보수 대연합 혹은 뭐 중도 연대 이런 식의 정계 개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걸림돌로 햇빛 정책이 나오니까 이걸 좀 덜어내서 부담을 덜어내고 정계 개편의 가능성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미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 번의 후보 토론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그제 추미애 대표가 국회 대표 연설을 통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니까 바로 옆자리에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뭐 야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잘한다. 추미애 대표 잘한다. 그러면 전쟁하잔 말이냐 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대표님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햇볕 정책의 계승자로서. 근데 그럼 누구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아니 의심한다기보다는 안철수 대표 그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바른정당의 자강론자인 이해한 대표가 자진 사퇴하는 수준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출당이 아마 시기만 남았지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바른정당 혹은 뭐 자유한국당의 통합 혹은 비슷한 정계 개편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됐든 정기국회 과정이나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금 요동을 칠 것만은 사실입니다. 국민의당은 그대로 있습니까? 저는 국민의당은 정체성을 지키기 때문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대표였습니다.